돌직구쇼가 새롭게 선보인 신규 코너죠. 돌직구 강력반 첫 소식입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찰서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경찰의 과속 단속에 화가 나서 차를 몰고 돌진했다고 합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진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경찰서 1층으로 돌진합니다. 출입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40대 남성이 몰던 SUV가 경찰서로 돌진한 건 8시 23분쯤. 무슨 소리 났어요? 철근 무너지는 소리. 철근이 무너지는 소리 있잖아요. 돌진한 차량은 경찰서 1층 내부 벽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당시 1층 안내데스크 직원 등은 퇴근한 뒤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은 굉음을 듣고 뛰쳐나온 형사들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수십 차례 단속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6건의 속도 위반을 했으며 납부한 과태료도 최소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하고 집에 가니까 6월 11일자 또 속도 위반 용지가 또 집에 우편물에 와 있는 거예요. 화가 확 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경찰서로. 경찰은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강력 미제 사건들을 단서와 함께 추적하고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력반 반장은요, 강력하진 않지만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을 숨기고 있는 정법전 법전 영화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예능 대부 이경규 씨인데 경찰이 이경규 씨를 이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규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국과수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뭐 마약 성분 이런 건 없고, 뭐 대마초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약물. 평상시에 먹는 그런 약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먹고 있는 약들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계셨던 키로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시동도 바로 아니 제 키로 열린 게 아니고요. 네.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고 예, 아니 그 안에 키가 있으니까 내 키를 들고 탔어요. 네. 시동을 걸린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난 내 차인 줄 알고 이렇게 맞추고 그걸 갔죠. 참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네요.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안에도 비슷해요. 제가 운전을 잘 안 해요. 저는 매니저 차를 항상 타고 다니기 때문에. 경찰이 입건 전 내사를 벌였는데 국과수에서도 역시 동일한 약물 성분이 나오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한 겁니다. 이 조항이 좀 정익진 변호사님 법조계에서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다. 이 조항인데 이경규 씨가 그 위협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운전을 했는데 그 공황장애 약물 성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입건이 돼서 지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좀 애매해요. 일단은 자초지종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마 이경규 씨가 발레를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차하고 동일한 차가 딱 있으니까 자기 차인 줄 알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전을 딱 하고 있는데 진짜 차 주인이거나 아니면 그 발레하는 그 사람이 저 차 훔쳐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은 풀렸는데 그런데 운전이 약간 이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주는 아니었던 거고 왜 운전을 조금 이상하게 하지 해서 봤더니 이제 약에 취해가지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약물검 자신의 차량 남의 차량과 바깥 탔으니 네네.
운전 이상에서가 아니라 차량을 어떻게 바깥할 수 있지? 라면서 이제 경찰관이 간이 약물 검사를 한 걸로 보여요. 여러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 차랑 똑같은 차가 뭐 예컨대 이경규 씨니까 뭐 돈 많으실 테니까 뭐 예컨대 벤츠다. 그런데 나랑 똑같은 차가 있길래 이 차가 내 차인 줄 알고 헷갈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경찰까지 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운전이 약간 이상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 44조에는 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 그 다음 조항이 도로교통법 45조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피로한 상태에서도 운전하면 안 돼요. 과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각한 병이 있을 때도 운전하면 안 돼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모든 약물 저 조금 전에 약 먹었거든요. 예. 뭐 3종 세트 먹었는데 그 정도는 상관이 없고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 마약, 그다음에 대마초,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그다음에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이 있는데 아마 이경규 씨가 복용한 약은 뭐 공황장애에 관련된 약이라고 하니까 그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그 약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약을 먹고 그다음에 운전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경찰에서는 입건해서 아, 그렇군요. 예, 일단은 좀 더 이렇게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경찰에서는 뭐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입니까? 그래서 검찰로 이제 송치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경규 씨나 아니면 이경규 씨 옆에 변호인이 있는 것 같은데 변호인은 뭘 입증을 해야 되느냐? 내가 공황장애 약을 먹은 것은 맞는데 하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내가 뭐 사고도 나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소명하면 아마 무혐의나 뭐 기소유예나 뭐 선고유예나 이런 그 처벌이 나올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는 형량이 셀 수 있어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이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고 혹시 잘못돼도 한 벌금 한 100만 원 정도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잘 소명하셔가지고 뭐 기소유예나 뭐 그런 정도 처분을 받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듭니다. 아,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네. 이 약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그 약을 먹으면 반드시 처벌하게 돼 있어요. 먹고 핸들 잡으면? 그거 아니죠? 그런 약을 먹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우려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우려라는 것이 법적으로 굉장히 애매하는데 그 기준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려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경찰이 판단합니까? 아니요. 그 행정안전부에서 약을 정해놨잖아요. 그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그러면은 운전이 어려울 것으로 그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정을 이제는 이경규 씨 측에서 깨야 되는데 아니, 먹고 핸들 잡으면 무조건 처벌이냐고요? 무조건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우려를 누가 판단한 거예요? 지금은 경찰이 판단한 거죠. 아니요. 그게 뭐냐면 그런 약을 예컨대 제가 피곤해가지고 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과로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경찰 쪽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피로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물이니까 이러한 약물을 먹으면 복용하면 운전이 어려울 것으로 법적으로 추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이 되면 입증 책임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경규 씨 측에서 이거를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네네. 모든 공황장애 환자나 아니면 먹으면 졸릴 수 있어요라는 감기약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경찰에 적발이 되면 경찰은 무조건 다 이렇게 입건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조심해야 될 게 도로교통법 45조를 딱 보시면 행정안전부 규칙이 있어요.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딱 클릭을 하면 먹어서 복용해서는 운전할 때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들이 쭈루룩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물을 복용하실 때에는 운전을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건 뭐냐면 이 경찰의 잣대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법이 지금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 약물을 먹고 핸들을 잡았다고 무조건 입건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 주고 계시고 네네. 그런 약물을 먹었을 때 운전을 해도 되는데 운전이 위험한 운전을 할 거라고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려의 기준이라는 게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우려의 기준은 결국은 경찰, 검찰, 판사가 판단을 할 건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약을 드셨네? 그럼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은 생각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느낌이 좀 납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감기약도 조심하셔야 되고 처방받은 약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지금 심각하게 집안이 전수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이 부모님이 청소 알바를 위해서 두 분 모두 출근을 한 것 같아요. 새벽 4시.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15분 만에 아이고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했는데 34분 화재 진화가 완료됐지만 10살과 7살 동생 모두 다 사망하거나 위독한 상황입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이 목격자와 신고자의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죠. 하는 냄새가 심하게 올라왔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 막 연기가 막 엄청 길걸래. 신고를 했지. 이게 색깔하더라고. 그 공주 둘이가 살고 굉장히 희망이라. 우리 이 동네가 연령대 높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애들 보면 항상 이뻐라 하고 우리 할머니들이 인사성이 밝아가지고 할머니들 보면 꼭 인사하고 하고. 자,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 부부 밤낮 노동에도 생활고를 겪었던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 부부 10살과 7살 자매의 부모님들은요. 생활고를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일을 했던 열심히 살았던 부모님입니다. 두 자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주방보조, 독서실 아르바이트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부모님이 출근하자마자 15분 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글쎄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10살, 7살이면 너무너무 예쁜 공주님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언니는 사망하고 그다음에 둘째 동생은 7살인데 중태래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4시에 청소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는데 이 부부가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 같아요. 주방 보조도 하고 독서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청소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날은 청소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셨는데 몇 시에 나가느냐?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나라에 있을 시간에.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가 나간 다음에 그 곧바로 불이 났는데 어디서 불이 났냐면 거실에서 불이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그 불이 뭐 이렇게 큰 집도 아닌 것 같은데 거실에서 주방으로 그다음에 안방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그러면서 그 연기가 지금 애기들은 잠들어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네네. 자욱한 연기가 그냥 그래가지고 금방 우리나라 119에서 뭐 한 20분 만에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불을 다 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니는 사망하고 그다음에 동생은 마찬가지로 연기를 많이 마셨대요. 그래서 뭐 외부에 뭐 외상이 있거나 그러면 혹시 무슨 범죄가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외상 같은 건 전혀 없고 연기 흡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집이 굉장히 가난하지만 그 화목한 집이었대요. 그다음에 그 아기들이 그 인사도 잘하고 그다음에 주위에서도 이쁨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그 가정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런 참변이 벌어져서 참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두 분 부모님, 엄마, 아빠 중 한 명만이라도 그날 새벽에 일을 나가지 않고 아이들 곁에 있었다면 거실에서 불이 발생했고 잠들어 있는 아이가 이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 생활고를 겪었다는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단서 보시죠. 엄벌 탄원 3만 건. 국민 공분을 산 이 비비탄 난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3만 건이 넘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말을 못할 뿐 고통 느낄 수 있는 생명이다. 온라인 탄원 서명운동 3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이런 탄원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반려견에 비비탄을 난사했던 군인들, 그 대가는 잔혹했습니다. 반려견은 한 마리 죽었고 3마리가 중상에 빠졌습니다.
피해 견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해자 부모 측에서 오늘도 와가지고 너희 이제 다 죽었다 하면서 이제 욕하고 저희 집 사진 찍어가고 그렇게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입니다. 목으로 고소를 하겠다 하는 상황이고 반성하는 태도도 아니고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너무 끔찍하고 너무 참담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이 집에 있는 것도 무섭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오히려 가해자 부모 측에 와서 이 피해자의 발언에 따르면 저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거는 처음엔 황당했다가 이거 알면 알수록 이거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오죽하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탄원서까지 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강아지한테 물린 기억이 있어서 뭐 강아지나 개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가, 저 사람들은요 작심을 했어요. 왜 작심을 했냐면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비비탄을 개들한테 쐈는데 비비탄이 개집 뭐 그다음 마당 이런 데서 발견된 것만 비비탄 탄알이 수백 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게 수백 발 넘어서 1000발 이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비비탄 저도 맞아본 적이 있지만 맞으면 따끔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비비탄 맞는다고 해가지고 강아지가 그다음에 조그만 강아지도 아니에요. 성견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집에서 키우는 무슨 조그마한 그런 애완견도 아니고 반려견도 아니고 그야말로 밖에다가 이렇게 키우는 그런 개인데 그 개가 성견이 이제 노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비비탄 맞고 그 죽을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그 쏴댔다는 이야기인가. 근데 이게 작심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저도 비비탄 가지고 어렸을 때 지금 뭐 꼬마일 때는 장난 뭐 총 쏘고 그러면 재밌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 비비탄 몇 발 가지고 있습니까? 뭐 비비탄 뭐 한 몇십 발 정도 가지고 이렇게 쏘고 그럼 다 떨어지네 그러면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요 저 비비탄을 1000발 정도 이상을 미리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근데 이 가해자의 부모의 태도가 더 황당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조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 비비탄도 한 발씩 나가는 비비탄이 있고요. 연사 기능이 있는 비비탄인데 이건 연사라고 해요.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심지어 저 사람들 중에 군인도 있고 군인들은 이제 군형법 적용되면 더 강하게 처벌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가해자들 심지어 가해자들 부모가 와가지고 네. 그 강아지들 개 주인한테 협박을 했대요. 협박을? 어떤 협박을 했느냐? 뭐 저런 식의 협박도 했지만 애당초 협박을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이거 우리를 갖다 문제 삼는다라고 하면 이게 뭐 동물보호법 위반 이렇게 형사처벌될 사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문제 삼으면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무고죄로요? 무고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실력을 갖다 행사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저기가 거제도 뭐 이렇게 약간 한적한 펜션 같은데 그런데 건장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진 찍고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두렵겠습니까? 네. 이거는 진짜로 그 문제를 갖다 더 키우고 죄를 더 키우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죄가 있는데 무고죄로 뭐 문제를 삼는다 한들 무고가 성립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또 무고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무고죄로 고발한 사람이 무고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냥 처음에는 장난삼아 그다음에 우리가 군인들이고 그다음에 젊은이고 하니까 비비탄 총 연사 기능 있는 거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런데 좀 더 재미있게 뭐 동물 상대로 해가지고 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 아닌가 싶은데 사건이 더 커졌군요.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그러면 반성하고 어떻게든 피해를 배상하려는 그러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피해를 덮으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공분을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2차 가해 논란까지 황당합니다.